예, 시작했습니까? 뭐 별로 뭐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막 문법 얘기하다가 막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이순자님이 참 재밌게 쓰셨어요. 이 글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닌 뭐라고 찝어서 말하기 힘든 느낌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인칭 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연이의 그 시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연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필같이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연이하고 아주 익숙한 관계인 저 용수 얘기가 나오니까 읽을수록 머리가 어지러워 감상문을 쓰려고 하니 막연해진다. 그 재밌는 얘기 또 단락을 나누는 부분은 2, 3은 퉁 때렸으면 좋겠고 6, 7도 한 단락으로 뭉쳤으면 좋겠다. 아, 퉁 때리는 거는 이거 뭐예요? 퉁 때리는 게 뭔지 6, 7도 한 단락으로 뭉쳤으면 좋겠다. 아마 뭉치라는 거겠죠? 바람 빠진 노란 풍선은 아무리 읽어봐도 겨울에 죽어버린 낙엽처럼 느껴질 뿐이다. 지연의 마음속에는 바람 빠진 풍선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했을까? 의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풍선이라는 상황이 뭐 종종 그렇게 나뭇가지에 걸린다는 거 그런 상황을 마련해 놓고 처음에 봤던 용수를 제외하는 그때는 뭐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풍선이 걸려 있다가 어, 어, 그 이튿날 혹은 뭐 오후에 보니까 바람이 조금 빠졌다. 흐물흐물해졌겠죠. 그랬다가 또 떨어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새로운 풍선이 걸려 있고 그 새로운 풍선이 걸려 있으면서 나 지금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돼야만 이게 좀 풍선하고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차라리 바람이 빠지지 않은 그냥 노란 풍선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순자님도 그런 생각하신 거죠. 제가 느낀 거나 이순자님이 느낀 거나 비슷해요. 그냥. 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죠. 그 다음 이우진님은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문장들이 곳곳에 보였지만 큰 무리 없이 읽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결이 부자연스럽게 이우진님이 느낀 게 왜 이렇게 느꼈냐면은 문장이 아까 저 서미숙님이 지적했듯이 무슨 열거하는 문장이 몇 개가 나와요. 그리고 문장이 끝난 것 같지 않은데 뭐뭐 했지 뭐뭐고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문장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런 문장들은 지연이의 독백이에요. 그냥 혼자 생각이야. 아 저거 내가 먹었었지 그때 용수가 그랬지 마침표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결어미 서술형 종결어미가 정확하게 쓰이지 않으니까 읽는 사람들은 이거 문장이 안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왜 여기 마침표를 찍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진 님도 아마 그런 데서 문장이 이거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풍선의 의미는 주인공의 심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다. 왜? 거-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가 바람 빠져가지고 떨어졌다가 그래서 풍선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저 지연이는 용수 만나러 가는 거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런단 말이야. 풍선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우진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수강생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거나 동창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심리를 중심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대호님은 이랬어요. 우리가 사는 일상 같다.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팽팽한 풍선이 아름다운데 세월이 흐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런 노란 풍선이 주인공 곁에 있었다. 나무에 걸려 있으며 바람이 빠져가지만 녹음 우거지면 보이질 않고 태풍이 불면 날아가 버리겠지만 풍선은 나뭇가지에 걸려 지연을 보고 있었다. 이거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소설로서는 너무 단조롭다. 반전이 없고 갈등도 없다. 사랑에 빠지지도 않는다.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단조롭다. 반전이 없고 갈등도 없고 사랑에 빠지지도 않고. 물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사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인사말을 적어주셨어요. 평론가도 아닌 내가, 소설가도 못 되는 내가 다른 예비 작가님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작품을 논했다.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다. 근데 이대호님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인영님.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인영님은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그 안에 핵심이 딱딱 들어있죠. 글 앞뒤에 붙은 풍선과 지연의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야기가 단순한 만큼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없죠. 각 단락이 너무 짧고 번호까지 붙어 있어 완성된 소설이 아니라 구성 단계 같다.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서 플롯이 아니라 소설이 되려면 살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맞아요. 7번과 6번에서 이어지는 장면이라면 번호를 떼고 이어주는 게 좋았겠고, 그게 아니라면 6번과 7번 사이에 시간의 변화든 장소의 변화든 표시를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6번과 7번 사이에 너무 많은 게 생략되어 있다. 뭐 많다는 것이 이 문장이 뭐 이렇게 길게 뭐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6번하고 7번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한정민 풍선을 제목과 제재로 등장시켜 동창생에 대한 주인공의 마음을 대입시킨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한정민님은 아주 좋게 읽으셨어요. 지연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몸도 목소리도 손도 크고 번잡스러운 성격의 황영수란 청년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연애한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몸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손도 크고 그리고 번잡스럽고 성격이 그런 황영수란 청년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문장과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젊고 진부하지 않아서 잘 집중할 수 있었다. 이분은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한정민 님도 젊은 감각이죠. 그죠? 한정민 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전 몰라요. 근데 글을 보면은 젊은 감각이 있어요. 다만 소설이 전개되다가만 느낌이 든다. 특히 황형수가 지연에게 전화하는 마지막 장면은 바로 앞부분이 뚝 잘린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그렇죠. 이른 봄, 가을 낙엽 등 계절이 주는 의미를 스토리에 버무린 의도는 좋았지만 주제와 연결되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어요. 이웃을 발제함에 들었던 질문, 제가 잘못 얘기한 모양이에요. 다른 시점으로 교차하며 쓰인 작품을 뜻한 것이 아니라 풍선의 경우처럼 1인칭과 3인칭이 혼용된 경우를 여쭤본 거다. 한 작품에서 등장인물, 동일인물을 나와 지연으로 표현하는 것을 간혹 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1인칭이면 1인칭으로 나가 계속 나와야 되지. 나라고 해놓고 갑자기 지연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점의 혼용이에요. 혼용이 아니라 혼동이에요. 혼용과 혼동은 다릅니다. 혼용은 섞어 쓰는 것이고, 즉 섞어 쓸 수 있으니까 섞어 쓰는 것이고, 혼동은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그래서 지금 한정민님이 질문한 거에 답하자면은 1인칭과 3인칭이 같이 쓰였다. 같이 쓰일 수 있어요. 혼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시점이,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은 인물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심리까지 다 읽어내잖아요. 그것까지 다 표현해내잖아요. 그것처럼 전지적 작가가 1인칭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칭으로 나와요. 나가 어떻고 저쩌고 나와요. 그러다가 단락이 끝나고 다시 3인칭으로 돌아와서 지연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서는 지연의 독백, 누가, 전지적 작가가 지연을 대신해서 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을 벗어나서는 다시 작가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연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실 거, 시점의 혼용과 시점의 혼동은 커다란 차이예요. 엄격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소설에서 시점은 혼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동해서는 안 되죠. 혼동하면은 잘못 쓴 거고, 혼용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표현해 내느냐. 소설 한 10편 쓰시면 구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또 작품 풍서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연의 내면이 주어나 작은 따옴표 없이 서술된 곳도 많이 보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1인칭 관찰자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쪽에 그 1인칭이 자기 자신의 심리, 속생각, 자기 자신의 생각, 넋두리 괜찮아요. 그거 표현할 수 있어요. 서술해 놓을 수 있어요. 작은 따옴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 돼요? 주어가 막 빠져 있죠? 빠질 수도 있어요. 다만 위에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혼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혼용하면 괜찮은데 혼동에서는 이렇게 지금 저 한정민님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애가 몇이나 된다고 새삼스럽게 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새삼스럽게 마침표 딱 많이 보인다. 흐름상 내용을 파악하는데 문제없고 자연스럽게 읽혀서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시점의 혼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용이 아니라 혼동입니다. 이런 시점의 혼용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시점의 혼용 쓸 수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1인칭도 썼다가 3인칭도 썼다가, 그런데 한 단락 내에 시점이 나가 나오고 지연이가 나오고 이거는 혼동하는 겁니다. 잘못 쓴 거예요. 흔히 뭐 섞어 쓴다 그러는데 그 혼용이죠, 혼용. 근데 혼동은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쓴 거예요. 잘못 쓴 거.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해주면은 단락에서 나누면 돼요. 단락에서 앞 단락에서는 지연이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서는 3인칭이 지연이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글은 1인칭 시점으로 읽었는데 중간중간 지연이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여러 명이 지금 시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수강생들 작품을 읽고 이런저런 지적을 했지만 신선한 소재와 문장을 만나며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 사유하는 시간을 선물받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작품도, 한정민님 작품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다들. 이령님이 작년에 우리 초급반 하실 적에, 초급반 심화반 할 적에 진짜 잘하셨어요. 지적. 이령님 지적을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작년만큼의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 이령님 바쁘실 거예요. 이령님도 선생님이시니까 또 뭐 학교 가서 가르치시랴, 그다음에 또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랴 바쁘시겠죠. 이령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또 이렇게 강의하시잖아요. 자, 두 남녀는 고만고만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난 이야기다. 그냥 요즘 청년들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짐작해 본다.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령님 연배에서도 이게 안 맞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생각을 서술처럼 쓰면 인칭이 흔들린다. 그렇죠. 이거 쓰신 분, 풍선 쓰신 분, 이령님이 지적한 그 문장 보세요. 생각을 서술처럼 쓰면 인칭이 흔들린다. 시점이 혼동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령님이 이런 건 아주 지적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번호 안 적어졌다. 이거를 아까 어느 분은 마침표에 남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쉼표, 번호, 마침표 안 적어졌다. 마침표. 이거를
저기 어떤 분은 마침표에 남발이랬지만 이령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연스럽지 못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젊은 감각으로 읽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번호 안 가르쳐줬어. 그걸 마침표를 다 찍어서 생각이 탁탁 끊기는 거죠. 끊기면서도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 그 혼자 생각을 아까 저 한정민 님이 지적했듯이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서술을 해놓은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뭐 많이 잡아도 40대 이상의 감각에는 안 어울리죠. 안 맞아요. 40대 이상의 감각 가지고는 아까 저 이제 김상범 님이 얘기했는데 김상범 님 그 연배의 감각으로는 안 맞아요. 그럼 저는 왜 맞냐? 많이 읽다 보니까 요즘 소설이 흔히 얘기해서 트렌드라고 그러죠. 요즘 소설의 트렌드가 이렇구나. 젊은 작가들 요 근래 나온 작가들 젊은 작가들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그걸 이제 여러 편을 보다 보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 한국 현대 소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 변화를 이제 직접 이렇게 읽고 그걸 이제 보게 되니까 이거 지금 풍선이라는 작품 읽으면서도 괜찮게 느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작품을 크게 그렇게 뭐 지적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많죠.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한 편의 작품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구성을 하면서 앞부분에 이 풍선이 종종 걸린다는 상황, 그리고 처음에 걸렸던 풍선이 바람이 빠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풍선이 또 걸렸네. 이런 그 또 걸렸을 적에 지금 둘이 이제 남사친 여사친에서 남친 여친으로 바뀌어야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돼요.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왜? 풍선이 바람 빠져서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질 적에 티격태격 하는 게 있어야죠, 그죠? 즉 용서하고 제외하고 그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또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화해하고 이제 우리 어디 여행 갈까? 뭐 한 2박 3일 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어디 여행 갈까? 왜 안 나오니?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새로운 풍선, 전에 있던 풍선, 새로운 풍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에 저기 걸려 있는 풍선 그 의미가 뭐냐? 또 노란색이라고 그랬죠? 노란 풍선은 뭐냐? 지연과 용수의 관계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티격태격한 게 좀 나오고, 뭐 물론 같이 비염으로 뭐 같이 고생하고 그 얘기만이 아니라 티격태격한 거. 용수도 누구하고 어떤 여학생하고 사귄 거를 지연이 알고 있고, 지연이도 어떤 남학생하고 연애한 거를 용수가 알고 있고,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럼에도 친구로서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소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내포 작가라는 말을 해요. 내포 작가. 이 내포 작가라는 말을 하는데 요 용어를 내포 작가. 요 내포 작가하고 서술자 이렇게. 요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서술자는 누구예요? 지연이었다가 그리고 3위 인물이죠. 3인칭 누구든. 지연이는 서술하면서 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3인칭으로 서술할 적에는 지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1인칭 지연이하고 3인칭 누구 작가예요. 이때 요 말하는 요 3인칭 서술자 요거를 우리들은 흔히 내포 작가라는 말을 써요. 내포 작가. 즉 내포 작가가 이거 말고 이제 작가가 있겠죠. 작가는 이 풍선을 쓴 사람. 풍선을 쓴 사람이 작가가 되고 내포 작가는 이 서술자하고 내포 작가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또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 내포 작가는 작품을 이끌어 나가요. 서술자는 그냥 전달만 해주지만 내포 작가는 그걸 이끌어 나가요. 이 이끌어 나가는 내포 작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연이라고 할 적에 하고 나라고 할 때 나하고 나라고 할 적에 지연이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르면서 서술할 때의 그 나는 내포 작가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1인칭으로 시점을 1인칭으로 쓸 적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작가하고 1인칭 주인공하고 또 내포 작가하고 서술자하고 다 한꺼번에 한 인물인 경우가 있어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저 김소월 씨 그거 알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있죠? 그 시 제목이 아마 엄마야 누나야 할 거예요. 그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는 그 시의 시를 기억하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에서 그 시 속에서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를 뭐 시적 화자, 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인가? 주관식으로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저 교사할 적에 한번 여러 얘기가 나와요. 김소월이다, 뭐 소년이다, 뭐라고 뭐 많이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면 나다, 뭐 나. 그럼 김소월이라고도 얘기하고 나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또 소년이라고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내 그거 뭐냐면은 이게 몇 어절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시적 화자를 몇 어절로 써라 이렇게. 그럼 몇 어절로 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냐면은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서 시적 화자는 강변에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강변에 살고 싶어 하는 어떤 소년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소년일까요? 네. 엄마 누나라고 불렀잖아. 누나라고 그랬으니까 남자애죠. 그러니까 소년인 거죠. 그래서 이럴 적에 작가는 누구? 김소월. 시적 화자는 어떤 소년이에요. 어떤 소년. 그 어떤 소년이 소설에서는 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요럴 적에 서술자, 이게 바로 저 시적 화자예요. 시에서는 서술자, 그다음에 작가, 그다음에 내포 작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시 공부하면서 이제 소설 또 곁들여서 얘기하게 되는데 1인칭 화자로 쓸 적에 그게 관찰자건 아니면 뭐 주인공이건 1인칭 주인공이건 1인칭으로 쓸 적에 내포 작가가 곳곳에서 관여를 해요.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관여하게 되는 게 소설 속에서는 대부분이 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아까 얘기했죠. 저 1인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넋두리가 돼버려요. 넋두리. 즉 자기 자신의 생각, 속 생각이죠. 작은 따옴표도 하지 않고 그냥 서술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게 사실은 소설 속 나의 사고인데 그거를 작은 따옴표 없이 그냥 마구 이렇게 서술문에다 혼합을 섞어버리면은 까딱 잘못하면 서술하는 것이 무슨 넋두리, 푸념, 잠꼬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쓸 적에 제일 유의할 거 절대 넋두리나 푸념이나 잠꼬대가 되지 않게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다못해 푸념을 한다거나 넋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설의 사건 전개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소설 창작 강의하면서 참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많은 수강생들이 소설 창작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무슨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내 강의를 들으면 다 그냥 소설이 후딱 써질 줄 알아요. 그거 안 돼요. 예. 근데 그래서 소설 창작 강의를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는 소설을 어떻게 쓴다는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작품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빼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여러 사람, 우리 지금 뭐 12명이잖아요. 그럼 나 빼고 11명, 11명이 써놓은 감상을 읽으면서 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읽었구나를 배워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 물론 어떤 경우는 택도 없는 감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글을 이렇게 썼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써놓은 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잡아주시겠어요? 지난주에 뭐 제가 무슨 뭘 하다가 깜빡 까먹었어요. 이게 저 재활용 인생 마지막 장면인데, 재활용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기 저 그 일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 있죠? 예, 이 할머니가 덧붙여 놓으셨고, 요거는 이제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고, 여기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재활용했다. 그것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찾은 꿈이었다니. 그래서 할머니가 행복했었나 보다. 잊고 있던 마지막 꿈을 찾으셨으니까. 할머니는 꿈이 사라진 날의 내 일기를 보며 잊고 있던 자신의 오래전 꿈을 찾았던 것이다. 그럼 이렇게 가슴속에 꿈틀대며 치어오른다. 요 문장 빼버려야 돼요. 왜? 예. 작가가 주제의식을 다 말해버리면 독자의 몫이 없어요. 이거 이 글에 그 재활용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에요. 요게 이걸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독자들이 이렇게 느껴야죠. 독자들이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야지. 작가가 나서서 저렇게 다 말해버리면 재미없죠. 그죠? 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지난주에 그걸 빼먹었어요 제가.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저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저 여러분들이 고쳐 쓰신 거,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편을 합니다. 두 편.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 얘기했는데 잊어먹었네. 그 한 분은 이령님이고 또 한 분은 누구더라? 어디다 놔뒀나? 두 사람.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편을 합니다. 두 편을 한꺼번에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 꼭 제자리에 찾아서 읽으세요. 아, 달동전은 이령님, 당신의 자리는 엄효진님. 이 이령님하고 엄효진님이 지난번에 이거 발표하신 거예요. 발제하신 분이야. 그래서 발제하신 거 잘 해주십시오. 새로운 겁니다. 카페 확인하시고. 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